저는 이제 카이스트의 김주영 교수고요. 오늘 한 6시간 동안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화면 공유를 한번 해볼게요. 자료가 잘 보이시나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일단 그냥 시작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업은 이제 이렇게 온라인으로 아침에 오전에 2시간 하고 점심시간 쉬고 이제 오후에 4시간인데요. 제가 중간중간에 질문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그때는 이제 본인들이 음소거를 해제를 하고 질문을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뭐 중간에도 하셔도 되는데 채팅으로 하시면 제가 혹시 보면은 이제 대답을 해드릴 거고 못 보면은 이제 못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질문을 하시면 되고요. 예, 그러면 일단 자료가 많으니까요. 한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제 머신러닝을 위한 하드웨어 가속이고요. 사실 이거는 제가 지금 카이스트에서 강의하고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강의를 혹시 들으시는 분들은 또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잘 안 들리시는 분도 있는데 지금 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아마 안 들리시는 분은 아마 본인 세팅에 문제가 조금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시 잘 확인해 보시고 처음 이제 소개 같은 거를 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의 이제 스콥은 목표 자체가 최근에 나온 이제 머신러닝 모델을 이해를 하고, 근데 저희가 사실은 이 강의의 주제는 하드웨어 설계이기 때문에 알고리즘이 어떻게 됐고 뭐 거기에 이유가 어떻고 이런 거를 배우기보다는 오히려 그 알고리즘, 최신 알고리즘에서 필요한 계산이 어떤 건지, 그거는 저희가 하드웨어를 설계하려면 계산이 뭔지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해가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최신에 나온 하드웨어 가속기 설계들을 리뷰를 하면서 어떻게 실제로 우리가 머신러닝을 가속하기 위한 하드웨어를 설계할 수 있을지, 그런 거 2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학원 수업 정도의 레벨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학부생들도 많이 들으시는 것 같은데 학부 5년차 정도면 괜찮을 것 같고요. 뭐 기존 미리 이제 디지털 시스템 설계나 아니면 컴퓨터 아키텍처 이 정도 수업은 들으셔야지 아마 이해가 좀 더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이는 스택은 많이 쓰는 스택인데 이제 컴퓨팅 스택이 밑에 이제 전자부터 뭐 기기 디바이스, 뭐 로직, 마이크로 아키텍처, 컴퓨터 아키텍처, 그 다음에 런타임 시스템, 뭐 미들웨어 OS, 우리가 프로그램하는 C나 자바 같은 프로그램 랭귀지, 그리고 알고리즘,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요 이제 아마 9개 정도의 스택이 있는데 여기서 저희 렉처에서 커버를 하고자 하는 거는 최상위의 애플리케이션과 알고리즘, 그거를 이제 오전에 주로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그거를 빠르게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드웨어를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지 주로 구조나 마이크로 아키텍처 그리고 디지털 로직 이 정도까지 저희가 커버를 할 예정입니다. 저에 대한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저는 이제 카이스트에서 계속 학부, 석사, 박사 다 해서 2010년에 학위를 받았고요. 학교에 있었을 때는 이제 저전력 시각 인식 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디자인을 해서 완전히 이제 칩 디자인을 계속 했었고요. 근데 이제 학위를 받고 마이크로소프트에 조인을 했는데 거기서는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가속기 설계에 관한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칩 디자인은 아니고 이때는 제가 FPGA에 들어가는 응용 로직이나 그 위에 올라가는 소프트웨어 이런 쪽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요 2 내용까지
그러니까 저전력, 칩, 그리고 고성능 가속기, 요거 두 개를 이제 저희가 오후에 다 다룰 예정입니다. 그렇게 됐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오전에는 이제 최신의 딥 뉴럴 네트워크 모델들, 가장 많이 쓰이는 것, 가장 기본적인 멀티레이어 퍼셉트론부터 뭐 CNN, RNN, 그리고 어떻게 트레이닝하고 백 프로포게이션 하는지 그 알고리즘들을 이제 살펴보는 게 오전이고요. 오후에는 사실 두 세션인데 첫 번째 세션에서는 모바일 엣지용 저전력 AI 가속기, 거기에 이제 최근에 나온 유명한 일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거를 이제 리뷰를 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파트에서는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ML 가속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시작하기 전에 질문 있으신가요? 뭐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뭐 너무 어려울 것 같다, 뭐 이런 코멘트 있으시면 지금 해주셔도 됩니다. 예. 혹시 여기서 지금 학부생들이 제일 많으신 거죠? 혹시 네, 뭐 여기서 폴을 하기는 좀 그렇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 뇌에 있는 이제 바이올로지컬 뉴런이 있는데요. 이런 지금 인공지능 이런 가속기들이 다 처음부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바이올로지컬 뉴런을 이제 흉내를 내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은 저희 이제 뇌에는 뉴런의 개수가 한 1000억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뉴런에서 이제 연결되어 있는 뉴런의 숫자가 한 10,000개 정도 연결이 되어 있고 시그널을 보내는 시간은 1ms, 그리고 그게 전체적으로 일어났을 때 얼굴 인식에는 0.1초 정도.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컴퓨팅 모델인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럴넷의 특징은 엄청나게 뉴런들이 많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한 뉴런에서 다른 뉴런으로 지금 커넥션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10,000개 정도 이제 커넥션이 돼 있고, 그리고 그 사이 서로에 굉장히 빠르게 신호를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특징을 가지는데, 이게 왜 우리가 인지를 잘 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구조가 돼 있으면은 뭔가 사람이 잘 할 수 있는 인지 능력, 뭐 사람을 인식한다든가 이미지를 인식한다든가 소리를 인식한다든가 이런 거를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는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흉내를 내보자 하고 시작한 게 이제 이 모든 뉴럴넷의 시작입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여기 보면 덴트라이트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다른 뉴럴넷에서 오는 신호를 받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소마 이 부분은 어떤 처리를 하고요. 전기적 처리를 하고 액선과 시냅스는 다른 뉴럴로 이제 신호를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덴트라이트는 입력, 소마는 이제 처리하는 부분, 액선, 시냅스는 이제 출력 부분이 되는 거죠. 요거를 이제 어떻게 컴퓨터에서 활용을 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뉴럴넷의 시작입니다. 예, 지금 어떤 분이 계속 채팅을 하시는데 김마로 씨 채팅을 좀 채팅을 그만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뭔가 눌리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제가 뭔가 다른 분한테 코호스트 권한을 드리면 좀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뭔가 굉장히 신경 쓰이네요. 그래서 이제 가장 최초의 뉴런 모델이 1957년에 프랭크 로젠블렛이라는 사람이 들고 온 뉴런 모델인데요. 뭐 그전에도 있었지만 이분이 지금 제안한 모델을 현재에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뉴런에 대한 수학적인 모델을 제안을 했는데 아까 여기서 봤었던 거와 비슷하게 여러 다른 뉴런에게서 입력을 받아서 그것이 어떤 웨이트된 썸으로 다 합쳐져서
어떠한 바이어스에 더해져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fire 할 건지 not 할 건지 fire라고 하면은 다른 뉴런에 신호를 전달하는 거고요. 아니면은 안 하는 거고 그거를 이제 마지막에 activation이라는 펑션이 있는데 그거를 통해서 아웃풋으로 나가는 이런 뉴런 베이직한 뉴런 모델을 이제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렇고요. 뭐 수식으로 보면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x1부터 xn이 입력이고 그거에 대한 웨이트가 w1부터 wn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체 바이어스 b가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다 더한 값이 뭐 여기 보면 w1 x1, w2 x2 더하기 wn xn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뉴런이 artificial 뉴런이 정말로 잘 동작하게 하는 비밀이 여기 마지막에 이제 non-linear 펑션이 있는데 요거는 저희가 아는 리니어 펑션이 아닌 non-linear 펑션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굉장히 특징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거는 수학적으로 저희가 간단하게 만들려고 제안을 한 것 같은데 이 non-linear 펑션은 대부분 미분 가능한 걸로 저희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sigmoid 펑션이라는 게 있는데 수식으로는 이제 1 over 1 plus 2 마이너스 2 이건데 이게 이렇게 보면은 약간 복잡해 보이지만 이게 미분이 가능한 굉장히 좋은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 시그모이드 함수를 많이 썼었고요. 그걸 그려보면은 이렇게 스텝 와이즈 펑션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신호가 어떤 일정 이상 크면은 파이어를 해서 전달하고 아니면 전달을 안 하게 되는 그런 심플한 구조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멀티 레이어로 둔 게 이제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인데 요 한 가지 한 뉴런은 저희가 전에 봤었던 그렇게 동작을 하는 거고요. 이 한 레이어에 여러 가지 뉴런 몇 개의 뉴런이 있고 그리고 다음 레이어에도 이제 5개의 뉴런이 있고 그 다음 레이어에도 이제 5개의 뉴런이 있는데 각각 전 레이어와 다음 레이어는 fully connected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의 특징이고요. 그러니까 전에 있던 레이어가 다음 레이어로 가지 않고 바로 다음에 있는 레이어와만 fully connected 되어 있는 게 이것의 특징이고 이거를 저희가 이제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980년대 이전에서는 그냥 이게 AI다 라고 하면은 사실 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말하는 거였어요. 요새는 이제 다른 모델이 워낙 많기 때문에 뭐 CNN, DNN, RNN 많기 때문에 DNN 모델이다 라고 하면은 뭔가 딱 스페시파이를 더 해줘야 되는데 예전에는 이 모델 한 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아까 같은 그 수식을 다 써보면 뭐 굉장히 쉽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쪽에 인풋 레이어에 지금 뉴런이 3개가 있죠. 0, X1, X2가 있고 그 다음 레이어, 지금 히든 레이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뉴런이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Y0부터 Y3까지 이렇게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쪽 뉴런, 지금 아웃풋 쪽에 있는 뉴런 하나의 시각에서 보면은 요거는 전에 입력기에 있었던 뉴런들의 신호를 다 받아서 근데 각각마다 지금 웨이트가 있죠. 웨이트가 정해져 있는데 그걸 받고 자신의 바이어스를 더해서 non-linear 펑션을 거친 다음에 아웃풋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서 W01이라고 되어 있으면 입력 0번에서 아웃풋 1번으로 가는 그런 웨이트고요. 그리고 사실 뉴럴 네트워크 모델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있는 이 웨이트 이 커넥션들이 그거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뉴럴네이트 모델에 몇 개의 파라미터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파라미터가 말하는 거는 여기 있는 이 웨이트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이 fully connected 된 웨이트와 거기에 네트워크 자체와 웨이트가 어떻게 돼 있다. 그거가 사실 뉴럴 네트워크를 기술하는 거예요. 그렇고 여기 바이어스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다 써보면 Y0은 이런 식으로 쓰고 Y1은 이런 식으로 쓰고 Y2도 똑같이 쓰고 Y3도 똑같이 쓰고 그래서 이렇게 딱 보다 보니까 이거를 굉장히 다 지금 똑같은 형태이잖아요. 이거를 굉장히 쉽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다시 대학교 1학년으로 돌려보면 이렇게 저희가 선형대 수학 이런 거 많이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매트릭스 벡터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씩 보시면 00, 10, 20, B0가 있는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다 할 수가 있죠. W00,
X0, W10, X1, W20, X2 더하기 B0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매트릭스 형태로 묶어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Y는 F non-linear 함수의 WX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수식적으로 굉장히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MLP가 특징이 이제 각각 레이어의 뉴런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고 레이어가 여러 개가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저희가 하드웨어 엔지니어로서 배워야 되는 점은 각 레이어, 인풋 레이어와 다음 레이어 간의 연산은 이렇게 매트릭스 벡터 연산 하나로 깔끔하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또 중요한 힌트가 있는데 인풋 레이어에는 지금 뉴런이 3개가 있고 히든 레이어 4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레이어 간의 연산은 4x3 매트릭스 연산. 그러니까 히든 레이어 디멘전이 이제 로우 형태고 인풋 레이어 디멘전이 이제 컬럼 개수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4x3 매트릭스에 3x1 매트릭스 인풋 연산을 넣으면은 이제 4x1 벡터, 아웃풋 벡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만약에 이거를 보통 그냥 학생들에게 하면은 이렇게 수식만 되면은 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하드웨어 설계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니까 매트릭스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웃풋 크기 by 인풋 크기 그리고 인풋 벡터를 넣으면 아웃풋 벡터가 나온다. 요거를 이제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한 레이어 간의 연산은 하나의 매트릭스 벡터 연산 하나로 떨어지는 거고 크기가 얼마나 커지든 상관없이 매트릭스 벡터 연산 하나로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저희가 지금 한 레이어에서만 본 거고 이제 여러 레이어가 있다고 하면은 뭐 쉽죠. 그냥 처음 수식을 계속 써서 이제 이런 걸 캐스케이딩을 시킨다고 하는데 캐스케이딩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Y 레이어 1 여기에 있는 아웃풋 벡터죠. 여기 벡터는 WL1 WL1은 이제 인풋에서 히든 레이어 1로 가는 레이어 1으로 가는 그 여기 있는 모든 웨이트들 그거에다가 여기 아웃풋 쪽에 있는 바이어스를 더한 거에 non-linear 펑션. Y2도 똑같죠. Y1의 아웃풋을 다시 입력으로 받아서 WL2를 곱하고 여기에 있는 히든 레이어 2에 있는 바이어스를 더해서 다시 non-linear. 그게 이제 YL2가 되고 이게 그냥 끝까지 아웃풋까지 가면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거를 다 캐스케이딩을 시키는 식을 쓰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만약에 MLP를 가속하는 하드웨어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떤 하드웨어를 만들어야 되냐 하면은 그냥 매트릭스 벡터 연산을 잘하는 하드웨어를 만들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계속 연속으로 지금 이건 몇 번 한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매트릭스 연산을 3번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또 중요한 점이 매트릭스 크기가 계속 달라집니다. 여기서는 3x2, 3x3, 뭐 2x3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드웨어를 설계하려고 하면 매트릭스 연산은 일반적인 매트릭스 연산을 잘하는 하드웨어를 설계를 하면 MLP를 빠르게 만들 수 있겠구나. 뭐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약간 이제 알고리즘적인 얘기인데 이게 어떻게 사실 우리가 하는 이미지 인식이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나 그런 걸 살펴보면은 약간의 원리 같은 거를 보여드리면은 인풋 레이어에서는 이제 이런 픽셀들을 받는 거죠. 픽셀 정보 하나 뭐 여기는 그린, 뭐 여기는 화이트, 뭐 블랙 뭐 이런 걸 다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비주얼 레벨 굉장히 로우 레벨한 피처를 뽑아내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 레이어가 되면은 조금 더 많은 피처들 뭐 엣지라던가 뭐 포인트 조금 더 상위 레벨의 피처를 뽑아내고 그 위에서 이제 코너 뽑고 그 더 이제 상위 레벨 다음 히든 레이어로 갈수록 이제 물체 단위의 피처들을 뽑아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에 이게 뭐 카다, 펄슨이다 하는 물체를 이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처음에 굉장히 로우 레벨의 픽셀마다 정보가 결국에 올라가고 상위 레벨로 돼서 이게 사람이다, 차다 하는 걸 인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 각각 레이어에 필요한 연산은 다 매트릭스 연산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MLP였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굉장히 최근에 많이 쓰이게 되는 연산이 CNN 연산인데
CNN 연산은 어떤 연산이냐면은 이미지 인식에 굉장히 좋은 연산입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게 모두가 매트릭스 연산으로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거만 조금 다릅니다. CNN은 사실 컨볼루션 연산이 들어가게 되고요. 컨볼루션, 풀링, 그리고 fully connected. fully connected는 아까 봤던 매트릭스 연산이고요. 근데 이 컨볼루션이랑 풀링이 들어가는 거를 특징으로 하는 게 이 CNN 연산이 되고요. 뒤에 이제 자세히 살펴볼 거고, 이게 사실 최근에 나온 건 아니고 양 르쿤이라고 얼마 전에 이제 튜링 어워드를 받은 분인데, 이분이 1998년도부터 그 우체국에 쓰이는 숫자, 그러니까 필기 인식하는 시스템에 이거를 본인이 발명한 르넷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ABCD 뭐 26개 그런 것들은 다 잘 인식이 되는 그 현재 CNN의 모태가 되는 거를 이제 발명을 하신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사실 이런 글씨만 하는 건 굉장히 쉬울 것 같잖아요. 누가 봐도 이제 쉬울 것 같은데, 최근에 저희가 이제 딥뉴럴넷 붐이 일어나기에 이제 가장 시발점이 된 게 이 이미지넷 컴피티션인데, 2010년 언저리로 이제 이게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는데요. 이게 이제 이미지넷이라고 이미지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14 million이라고 하면은 1,400만 개의 이미지가 있는데, 요거를 어떻게 인식을 할 건지 그런 컴퓨테이션이었는데, 예전에는 2012년 이전에는 아무리 우리가 팬시한 뭐 이미지 프로세싱 피처를 써도 80% 이상의 인식률을 내기가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 알고리즘을 짜도 컴퓨터가 이제 80% 이상 인식하는 거는 힘들다라고 이제 받아들여졌었는데, 이 딥러닝 아까 봤던 CNN을 딥하게 만들었다고 하면 아까 히든 레이어가 한두 개가 아니라 10개, 20개 이렇게 있는 거죠. 그거를 썼더니 인식률이 80% 이상, 이건 지금 에러 레이트입니다. 16.4면은 인식률은 83.6 정도 되죠. 그래서 그거를 보여준 게 그 유명한 2012년에 나온 알렉스넷이고요. 이 알렉스넷이 토론토 대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제프리 힌튼 교수 밑에서 박사를 할 때 이 알렉스넷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엄청나게 히트를 쳤죠. 그래서 이 알렉스가 자신의 CNN, 딥 CNN으로 80% 이상 인식률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이후에 이제 모든 연구자들이 나도 해보자, 더 딥하게 만들자 해서 이제 발전이 된 겁니다. 2013년에 90% 가까이 됐고, 2014년에 이제 VGG넷에서 93%, 그리고 2014년 똑같이 구글넷에서 이렇게 93% 이상을 만들었고, 그리고 2015년에 결국에 제가 있었던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에서 나온 논문인데, 레즈넷이라고 리지듀얼 넷이 결국 3.5%의 에러만 갖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의미가 있었던 게, 휴먼한테 이렇게 딱 이미지를 보여주고, 아마 제가 듣기로는 스탠퍼드 대학원생들한테 이미지를 딱 보여주고 금방 말을 했을 때 인식률이 한 95%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여기 인공지능이 이거를 했을 때 그 이상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게, 인공지능이 어떤 특정한 분야, 이 분야는 지금 이미지 인식인데, 그 분야에서는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준 거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시발점이 되던 알렉스넷을 이제 보면은 2012년 립스에 나왔던 논문이고요. 모든 인풋은 이제 224바에 224고, 채널이 3개, RGB 3개, 그래서 뎁스 3D 볼륨으로 사실 나타낼 수 있고요. 224 곱하기 3. 그거를 이제 컨볼루션 연산을 통해서, 3D 컨볼루션 연산을 통해서 새로운 이제 다음 레이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풀링은 뒤에 보면 자세히 나오겠지만 약간 필터링은 아니고 서브샘플링 같은 거고요. 그래서 각각의 지금 XY 방향은 계속 줄고 피처를 더함으로써 이렇게 뎁스가 늘어나는 거죠. 여기 뎁스의 한 뎁스는 하나의 피처를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256개의 피처가 다 하나의 볼륨에 모아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게 이제 컨볼루션 폴링을 통해서 계속 이제 더 깊숙해지는 그런 형태를 갖게 돼서, 마지막에 결국에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다시 볼륨을 다시 1차원적으로 다
플래든을 시켜서 그거를 아까 봤던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를 통과를 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MLP 멀티레이어 퍼셉터를 통과시켜서 매트릭스 벡터 연산을 통해서 최종 결과가 나오게 되는 그런 형태이고요. 그래서 이 컨볼루션 연산이 뭐냐? 그래서 여기가 이제 컨볼루션 풀링, 컨볼루션 풀링, 컨볼루션 풀링 하다가 마지막에 파이널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연산은 지금 여기 컨볼루션 풀링에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파일링을 해보면은 90% 이상의 컴퓨테이션은 여기 컨볼루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잘 봐야겠죠. 컨볼루션 연산이 뭐냐라고 하면은 아마 이미지 처리를 해보신 분들은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그래서 2D 이미지 처리라고 하면 여기 인풋 이미지가 이렇게 만약에 몇 바이 몇이 있고 128 바이 128이 있고 그 다음에 커널 이미지 커널이 또 있죠. 주로 뭐 3바이 3 그런 거에서 엣지를 찾는 커널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점을 찾는 커널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필터링 커널이 3바이 3이 있다고 했을 때 인풋 이미지에 있던 3바이 3이랑 각각 같은 위치에 있는 엘리멘트들을 곱하고 그걸 안에 각 윈도우에 있는 거를 다 더하는 연산을 컨볼루션 연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element wise multiplication을 그 윈도우에 있는 거를 다 더하면 그것도 사실 지금도 맥 오퍼레이션이죠. multiply and accumulation인데 이게 이제 컨볼루션 연산이라고 하고 이 커널은 가만히 있고 이제 커널이 첫 번째 위치에 적용이 됐다가 오른쪽으로 슬라이드를 해서 또 똑같은 연산을 하고 그러니까 연산 자체로는 굉장히 단순한데 다른 데이터에 이 연산을 모두 적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컨볼루션 연산이고요. 여기에 있는 다른 점은 요거의 3D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처음에 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여기 K by K랑 인풋에 있는 K by K를 2D 컨볼루션 연산을 하는데 첫 번째 1,1에 있던 거 1,1에 있던 거 곱해서 더하고 1,2, 1,2 곱해서 더하고 그거를 다 끝나면 뎁스 방향으로 움직여서 다음 뎁스에 있는 거를 똑같이 다 이제 내적을 계속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뎁스를 다 커버를 하면은 그게 이제 컨볼루션 연산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거를 도식화한 건데 여기 인풋 볼륨이 있죠. 처음 거는 224 곱하기 224 곱하기 3이라고 있고 뭐 그 다음엔 더 깊어진다고 했는데 아무튼 인풋 볼륨이 있고 커널 볼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 처리에서는 이게 2D였는데 전부 3D예요. 이 커널은 뭐 사람의 눈을 찾아내는 커널, 뭐 다음 커널은 빨간색을 찾아내는 커널, 뭐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커널들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3D 컨볼루션 연산을 하면은 여기에 있는 볼륨이랑 이 커널 볼륨에 있는 거를 다 element wise multiplication and accumulation을 하면은 결국에 하나의 값을 갖게 됩니다. 이게 3D 컨볼루션이에요. 그래서 이 수식을 보면은 x, y에 있을 때 이 주변에 이제 주변에 2D로 다 컨볼루션을 하고 그게 이제 뎁스 와이즈로도 움직여서 이제 3D 볼륨의 안에 있는 걸 모든 거를 이제 컨볼루션 내적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 이제 값 하나를 얻는 거예요. 그런 연산이고 요거를 이제 인풋 볼륨을 스캐닝을 하면서 다른 값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CNN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모두 바로 옆으로 슬라이딩을 하지가 않습니다. 바로 옆 픽셀, 근데 지금은 볼륨이니까 복셀로 이제 슬라이딩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를 이렇게 스키핑을 하게 되는데 그 스키핑 하는 거를 이제 스트라이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음 복셀로 가면은 그게 이제 스트라이드는 2가 되는 거죠. 다음으로 가면 3이고 다음으로 가면 이제 4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스키핑을 해서 또 3D 컨볼루션 연산을 다 하면 다음 값을 얻게 되고요. 요거를 이제 한 볼륨을 다 스캐닝을 하게 되면은 아웃풋 쪽에서는 2D 이미지 피처 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3D by 3D를 한번 쫙 돌리니까 2D 피처 맵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아웃풋 피처 맵은 어떠한 피처에 관한 하나의 맵이 되는 거죠. 아까 예를 들었듯이 만약에 사람의 눈을 찾는 필터 커널이다.
라고 하면은 여기는 그거에 대한 이제 아웃풋 맵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한번 인풋 볼륨을 돈 거고, 다음은 이제 다음 커널로 움직여서, 다음 커널, 뭐 빨간색을 찾아내는 커널로 움직여서 또 인풋 볼륨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이터레이션을 두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아웃풋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또 여러 커널에 적용을 시키면 아웃풋 쪽으로도 이제 볼륨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면 아까 잠깐 CNN, 딥 CNN에서 보면은 가면 갈수록 이제 볼륨이 깊어지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커널을 숫자를 여러 개를 한 거죠. 만약에 지금 커널을 256개를 어플라이를 했으면 여기 뎁스는 이제 256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3D 컨볼루션이고요. 연산 자체는 굉장히 간단한데 큰 볼륨의 많은 데이터에 이제 반복적으로 어플라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연산이 이제 컨볼루션 연산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웃풋 볼륨을 얻게 됐는데 그거를 그냥 쓰냐 하면 그냥 쓰지는 않고요. 저희가 MLP에서 배웠던 것처럼 모든 뉴런을 지금 만들었던 우리 바이오로지컬 뉴런으로 만드는 거는 마지막에 non-linear 펑션을 통과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이 non-linear 펑션을 통과하면은 굉장히 인식률이 좋기 때문에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는 그 MLP에서는 시그모이드 같은 연산을 많이 쓰이는데 이 CNN에서는 ReLU라고 하는 Rectified Linear Unit이라는 non-linear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함수는 굉장히 수학적으로도 간단한데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성 함수가 0보다 작을 때는 그냥 0으로 만들어 버리고 0보다 클 때는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미지 값들이 있는데 0보다 작은 마이너스 값들이 여기 있죠. 걔네는 그냥 0으로 바꿔주고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쓰는 펑션인데 이 함수가 굉장히 특성이 좋고 간단하고요. 그래서 CNN에서는 거의 이제 스탠다드로 쓰이는 non-linear 펑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문제가 사실 이쪽에는 그레디언트를 많이 전달을 해주기 때문에 좋은데 0보다 작은 쪽은 지금 그레디언트가 없잖아요. 나중에 이제 트레이닝 할 때 나올 텐데 그거를 이제 약간 보완을 하기 위해서 리키 렐루라고 음수인 액티베이션에 대해서도 약간의 값을 주는 그런 약간 변형된 형태의 렐루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렐루가 CNN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다. 이런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폴링은 아까 서브샘플링이라고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non-linear 다운샘플링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 CNN에서는 이미지 처리해야 되는 이미지 픽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게 너무 많고 노이즈가 많기 때문에 이제 레이어마다 다운샘플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다운샘플링의 방법으로 폴링을 쓰게 되는데 2D의 이미지에서 보면은 2D 맥스 폴링이라고 하면은 여기 2x2 이 로컬 윈도우에서 대표 값을 정하는데 에버리지를 할 거냐, 미니멈을 할 거냐, 맥시멈을 할 거냐 이렇게 간단하게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맥스플링이라고 하면은 요 중에 그냥 최고값 6을 그냥 이 네 개의 전체 대표 값으로 쓰는 겁니다. 다운 샘플링을 한 거죠. 여기서는 8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3, 여기서는 4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맥스플링이고요. 이걸 에버리징을 하면은 에버리지 플링인데 사람들이 많이 실험을 해봤는데 결국 맥스플링이 더 성능이 잘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맥스플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딥CNN 경우에서는 이거를 그냥 3D 버전으로 하시면 돼요. 2x2x2 큐브가 있는데 여기 8개 값 중에서 가장 큰 값 하나를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대표 값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2x2x2가 이제 1x1x1로 다운 샘플링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폴링 프로세스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이제 한 레이어가 다 컨볼루션 플러스 풀링을 한 거예요. 컨볼루션하고 풀링을 하면서 다운 샘플링 되고 또 컨볼루션 연산해서 다운 샘플링하고 컨볼루션 연산하고 다운 샘플링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굉장히 딥한 볼륨이 나오게 될 텐데 그걸 그냥 다 1차원 배열로 플래튼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각각 뉴런에 이제 입력을 넣고 몇 개의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통해서 최종 결과를 내는 그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0부터 9까지 있는 디짓 인식이라고 하면은
마지막에 아웃풋 뉴런의 개수는 10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개 중에 1개. 결국에 많은 픽셀 연산, 컨볼루션 연산을 했지만 결국에 마지막에는 이제 아웃풋 뉴런 10개 중에 1개로 이제 값이 나오게 되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각각 로컬에 있는 프로세싱을 다 하고 뭐 피처를 뽑고 어떤 프로세싱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게 2번 뉴런의 1로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알렉스넷이 이제 8개 정도 레이어가 있었는데 뭐 5개의 컨볼루션 폴링 레이어 그리고 막판에 댄스 레이어가 3개 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8개의 레이어가 있었는데 그거가 이제 딥 뉴럴넷이 잘 통한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후로 이제 이거를 더 딥하게 만드는 후속 연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곧 바로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아마 옥스퍼드대에서 나온 VGD넷인데 이걸 특징을 보시면 224 by 224 곱하기 3을 받아서 64개의 커널을 통과시켜서 224, 224, 64를 만들고 그 다음에 다운 샘플링은 2배 다운 샘플링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224 곱하기 224가 XY 방향으로만 보면 112 곱하기 112고요. 점점 깊어지고 그래서 조금 더 뭔가 정형화 시켜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컨볼루션 넷 두 번, 그 다음 폴링 한 번, 컨볼루션 2번, 폴링 한 번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었고요. 그리고 알렉스넷을 보시면 컨볼루션 크기 자체가 뭐 7x7 XY 방향만 보면요. 11x11까지 굉장히 큰 게 있는데 이 VGG넷에서는 그렇게 많은 연산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3x3 컨볼루션 커널만 쓰고 이제 스트라이딩도 아까는 알렉스넷에서는 스트라이드를 스키핑을 하는 게 있었는데 그런 거 그냥 다 빼버리고 그냥 2x2 다운 샘플링만 하자. 그렇게 만든 게 이제 VGG넷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구글넷인데 2014년도 컴피티션에서 우승을 한 넷이고 아까 VG넷이 16개에서 19개 레이어 정도 되는데 구글넷은 그거보다 조금 더 22개의 레이어를 뒀고 그리고 중간에 인셉션 모듈이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셉션 모듈이 뭐냐면은 우리가 뭐 3x3 그러니까 알렉스넷에서는 한 레이어에서 5x5 다음 레이어에서 7x7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하고 VGNet에서는 그거 필요 없다 그냥 3x3만 쓰자 라고 했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오브젝트가 사실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스케일 인베리언스를 좀 보상을 해주려면은 우리가 큰 컨볼루션 커널도 필요하고 작은 컨볼루션 커널도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1x1, 3x3, 5x5 컨볼루션을 다 이제 어플라이를 하는데 그거를 하나의 모듈로 만들자 라고 한 게 이 인셉션 모듈입니다. 그래서 요 한 볼륨에서도 1x1을 처리한 거는 이쪽 녹색으로 되고 3x3 커널을 들어간 거는 여기 파란색 뭐 5x5 커널을 들어간 거는 보라색 그리고 이거를 그냥 다 컨캐테네이션을 시켜서 하나의 아웃풋 볼륨으로 만들어서 이제 다음번 레이어에서 처리를 쉽게 만든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인셉션 모드를 이제 제안을 한 것이 이 구글넷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결국에 가장 중요한 점이 사실 1x1, 3x3, 5x5 굉장히 연산량도 적고 파라미터 개수도 적기 때문에 알렉스넷에서 60밀리언에 달했던 파라미터 개수를 5밀리언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면서도 84%의 인식률이 이제 93%까지 끌어올린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구글넷이 더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뉴럴넷이 더 좋아지고 더 경량화되고 더 성능은 좋아지고 그거를 발견을 한 거고요. 그리고 요 트렌드의 이제 거의 뭐 마지막이 이 리지듀얼 넷인데 사람들이 이제 16레이어, 20레이어까지 했었는데 2015년도에 나온 이 리지듀얼 넷은 이거 뭐 몇십 개보다 우리가 150개, 100개도 너무 굉장히 딥하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하면은 훨씬 잘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카이밍허가 킹하드에 나온 친구인데 굉장히 똑똑해서 지금은 아마 굉장히 스타가 됐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있을 텐데 그때 MSR에서 인턴 할 당시에 인턴인지 뭘 할 당시에 이 152 레이어의 뉴럴넷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의 특징을 보시면 중간중간에 스키핑이 있어요. 제가 이
처음 했을 때 뉴럴넷의 특징은 바로 전 레이어나 다음 레이어만 커넥션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친구가 하다 보니까 스키핑 레이어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스키핑 레이어를 이제 만들어낸 게 특징이고요. 그거에 대한 리즈닝은 사실 뉴럴넷이 150 레이어씩 이렇게 깊어지면은 굉장히 트레이닝을 하기가 힘들게 됩니다. 트레이닝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제 마지막에 있던 에러를 전 레이어로 백 프로퍼게이션을 시키면서 웨이트를 이제 업데이트하는 과정인데, 그 과정을 152 레이어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그 에러 프로퍼게이션 돼야 되는 에러의 양이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152에서 1까지 레이어 1까지 오게 된 중간에 다 없어지는 게 됩니다. 그걸 이제 vanishing gradient problem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많은 경우, 어떤 경우는 너무 에러가 커져서 이제 컨버전스는 안 하고 그냥 exploding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스키핑 넷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찾아보시면 되고, 그거에 이제 약간 로직 리즈닝을 보면은 그 아이덴티티 자기 벡터를 스키핑해서 보내줌으로써 그 그레디언트 값이 없어지는 거를 약간 방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느낌인 건데, 그래서 아무튼 이 스키핑 넷을 넣음으로써 더 트레이닝이 잘 되고 150개에 달하는 뉴럴 넷을 잘 트레이닝을 할 수 있었다. 그게 이제 주 아이디어가 되고요. 이것도 뭐 보시면 굉장히 스트럭처가 있어요. 처음에만 이제 7x7 큰 커널을 쓰고요. 막판에 이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는 막판에 한 개만 있고, 중간에는 이제 다 컨볼루션 레이어인데 대부분 1x1이나 3x3 그리고 1x1. 뭐 인셉션 모듈에 있었던 아이디어를 약간 비슷하게 쓴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바틀넥 디자인이라고 본인들이 명명을 했고, 여러 가지 컨피규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지듀얼 넷에서도 조금 더 짧은 넷을 쓰고 싶으면 뭐 18레이어, 그 다음 34레이어, 50레이어, 101레이어, 152레이어 이렇게 다른 컨피규레이션이 있고요. 물론 이제 152레이어가 훨씬 많은 연산량을 필요하지만 성능도 정확도도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 컨피규레이션을 다 여기에 서머리를 해놨고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우리가 굉장히 프레퍼럴한 넘버들이 있죠. 뭐 64레이어라든가 256레이어, 512, 1024 이렇게 돼 있는 게 리지듀얼 넷입니다. 그래서 이 스키핑 레이어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리고 152레이어까지 늘리고 다 잘 트레이닝을 시켰다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CNN 모델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고 많이 제한이 됐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유명한 거 저희가 본 게 알렉스넷, VGD넷, 구글넷, 그리고 레즈넷을 봤는데, 그것들을 이제 어떤 사람이 잘 플러트를 해봤어요. 그래서 X축에서는 우리가 필요한 오퍼레이션의 몇 개의 맥이 필요한지, 그거를 X축이고, 지금 Y축에는 accuracy, 몇 퍼센트, 95% 이상인지, 뭐 그런 거를 봤을 때, 오퍼레이션은 우리가 하드웨어 엔지니어로서 필요한 게 25기가 플로팅 포인트 오퍼레이션 정도가 필요하다. 1초에 25기가, 기가랑 하면 10의 9승이죠. 25기가 정도의 오퍼레이션이 필요하고, 그 정도면은 우리가 성능 좋은 걸 만들 수 있고, 모델 사이즈는 이제 가장 큰 모델이 150 밀리언 정도 되는 파라미터. 그러니까 얼마 정도 메모리가 필요한지 우리가 지금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1기가도 안 되죠. 그리고 액큐레시는 최근에 나온 거는 95% 이상. 그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나온 건 이제 알렉스넷이 메모리는 많이 먹지만 뭐 성능도 안 좋고, 구글넷은 이제 굉장히 메모리 파라미터 크기를 줄인 넷이고, VGG넷은 메모리 파라미터 크기는 크고 어느 정도 이제 성능도 나고, 제일 좋은 거는 여기 인셉션 모듈이라던가 최근에 나온 레즈넷, 그거를 이제 합친 모듈이에요. 사실 인셉션 레즈넷. 이거는 연산량도 많지 않지만 지금 정확도가 굉장히 높은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베리에이션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MLP랑 CNN까지 봤는데 혹시 지금 질문 있으신 분 있으세요? 질문 있으시면 이제 언뮤트를 하시고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채팅창에 사실 써주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인원이 많아서.
아니면 여기 오프라인에 계신 두 분은 그냥 육성으로 하셔도 됩니다. 뭐 근데 여기까지 내용을 다 잘 아시는 내용일 것 같아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지금 하시고요. 예, 어떤 분이 지금 리키 밸류에 관련해서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예, 제가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리키 밸류라고 하면은 요 캐릭터리스틱 펑션을 가지는 걸 다 리키 밸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밸류는 사실 퍼지티브한 쪽만 이제 전달을 시키는 건데 이거의 문제가 이제 포지티브한 것들은 그레디언트를 해서 잘 이쪽은 트레이닝이 되는데 만약에 음수를 가지는 액티베이션들에 대해서는 뭔가 잘 트레이닝 안 되는 문제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보상을 하기 위해서 리키 밸류라는 걸 만들었고 여기 0보다 작은 쪽에 대해서도 이제 값을 전달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약간 휴리스틱한 면이 있을 수도 있는데 포지티브한 것들은 더 이제 많이 전달을 하고 네거티브한 값들은 조금만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휴리스틱한 면이 있습니다. 뭐 잘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더 관심이 있으시면은 이 카이밍 허가 쓴 이 논문 찾아보시면 그 리키 밸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쪽을 이제 보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어떤 분이 이제 커널을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 커널을 만드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그거는 사실 트레이닝이랑 이제 관련이 된 건데 그 내용은 제가 사실은 잘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알고리즘이 하시는 분들이 이제 커널을 만들 텐데 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미 만들어진 커널들이 있죠. 뭐 가우시안 커널이라든지 뭐 어떤 피처를 뽑을 때는 이런 커널을 써야 된다라는 것들이 있는데 주어진 것들을 기반으로 다른 피처들도 넣고 그걸 이제 옵티마이즈를 하는 과정이 이제 트레이닝 과정인데 그거에 대한 질문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저는 좋은 답변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거는 알고리즘 논문들을 많이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하드웨어 하는 사람 입장에서 커널은 웬만큼은 주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뭐 좋은 질문들 감사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MLP는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DNN, Deep Neural Net이라고도 많이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DNN, CNN 많이 쓰는데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게 이제 RNN이라고 있습니다. Recurrent Neural Net인데 이거는 중간 DNA랑 구조는 정확히 똑같은데 중간에 피드백이 있고 타임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시간이랑 요 시간 타임 스텝이 중간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시퀀스를 인식하는 데 좋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저희 스피치 레코니션이라든가 뭐 제스처 레코니션 이런 쪽에는 RNN이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지 레코니션은 CNN, 사운드 레코니션은 RNN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랭귀지 프로세싱에 많이 쓰이고 중간에 히든 레이어에서 피드백 룹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뉴런에서 이제 살펴보면은 저희가 기존에 했던 게 이제 인풋 뉴런 있죠? x1, xn까지. 그래서 이걸 xt라고 하고 타임스탬프 t에서 xt가 있고 그거를 이제 바이어스를 통과해서 넌리니어 펑션을 통과해서 가는 게 우리가 알고 있었던 뉴럴 넷이었는데 이 히든 레이어에서 이게 피드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리커런트 뉴럴 넷이고 근데 피드백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잘 보면은 타임스탬프 T에 있던 게 그때 들어가면 이거 시스템이 안 되죠. 바로 전에 있었던 거 타임스탬프 T-1에 있었던 게 현재 인풋과 같이 들어가서 아웃풋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뭐 생각해 보면은 뭐 괜찮은 모델이죠. 우리 현재 인풋에 있던 것만 아웃풋에 연결을 주는 게 아니라 전에 있었던 아웃풋이 현재 인풋에도 영향을 준다. 마치 뭐 FSM에서 밀리 모어 머신 같은 그런 컨셉을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올드 스테이트가 이제 HT-1인데 요거에 대한 웨이트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기존 거죠. WX 곱하기 XT 현재 타임 스탬프에 있었던 웨이트이 있고 그리고 전에 있었던 거를
어플라이 하는 데에서는 또 다른 웨이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시면 타임 스탬프가 여러 개가 있고 그 스탬프마다 웨이트도 여러 개 있고 결국 수식으로는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결국에는 다 매트릭스 벡터 연산이 되게 됩니다. 요거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펼쳐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게 히든 레이어가 아웃풋이 인풋으로 다시 들어가는 게 이제 리커런트 뉴럴넷이라고 했는데 요거를 타임 방향으로 펼쳐보면은 HT-1이 HT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게 그 영향을 줄 때 기존에 있었던 웨이트를 똑같이 쓰냐? 그건 아니고 다른 웨이트를 쓴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B라는 새로운 매트릭스를 가져온 거고요. 그리고 현재의 입력에 있었던 거 영향을 주는 매트릭스는 여기서는 U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히든 레이어 아웃풋이 HT인데 그게 아웃풋으로 곧바로 가냐? 그건 아니고 아웃풋 레이어가 하나 더 있어서 여기 W가 또 새로운 매트릭스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RNN을 펼쳐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RNN은 어디셔널한 웨이트 매트릭스가 있고 입력에서 오는 매트릭스, 히든 레이어에서 히든 레이어로 피드백 매트릭스, 그리고 히든 레이어에서 아웃풋 레이어 가는 매트릭스. 그렇게 매트릭스가 여러 개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타임 스텝이 여러 개가 있게 되는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수식으로 펼쳐보면은 여기가 현재 입력이고 여기가 지난 타임 스탬프에서 오는 피드백이고 이게 현재 타임 스탬프에 되는 거 그리고 아웃풋 레이어가 있는데 이게 결국 U의 XT, V의 HT-1에 그 다음에 바이어스를 더한 거를 이제 non-linear 펑션을 통해서 가는 게 이 HT 여기인 거고요. 거기에다가 W 그 아웃풋 매트릭스를 더한 거 WHT 플러스 B 아웃풋 한 게 이제 아웃풋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것도 휴리스틱한 건데 RNN에 쓰이는 액티베이션 펑션은 DNN에서는 시그모이드 많이 쓴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탄젠트 H를 많이 쓰게 됩니다. 탄젠트 하이퍼볼릭 탄젠트인데 이것도 non-linear 펑션이고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탄젠트 H를 많이 쓰고요. 그게 이제 RNN입니다. 그래서 RNN을 사람들이 이제 사운드 레코니션을 많이 이용을 하게 됐는데 이것도 결국 타임 시리즈가 있기 때문에 타임 팀 0부터 뭐 1, 2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것도 레이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레디언트가 없어지는 vanishing gradient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로 들어보면 뭐 I grew up in Korea, I can speak fluent something 이거를 이제 예측하는 그 프로그램을 짜고 싶은데 사람이 봤을 때는 당연히 코리아에서 자랐으니까 I can speak fluent Korean 하고 나올 것 같잖아요. 근데 얘는 여기에 있었던 정보가 러닝을 하면서 많은 레이어를 거치게 되면서 그게 다 없어져서 이거를 잘 예측을 못하는 그런 약간 바보 같은 문제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직도 가깝지만 뭐 여러 개 문장이 여러 개 있을 때 저 뒤에서는 앞에 있었던 정보들이 다 없어져서 이제 예측을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된 거죠. 그걸 어떻게 처리할까라고 해서 나온 게 이제 Long Short Term Memory LSTM이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LSTM이라는 모델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RNN의 한 모델이고 최근에 이제 랭귀지 프로세싱 하는 데는 거의 다 이 LSTM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오래된 모델인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LSTM의 그 RNN은 바로 전에 있었던 것들을 피드백을 받는데 그렇게 하면은 예전에 있었던 걸 피드백을 못 받으니까 예전에 있었던 거를 받게 하기 위해서 게이트를 두자라고 한 게 이제 메인 아이디어고 forget gate, input gate, output gate 세 개의 게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forget gate는 예전에 있었던 걸 얼마나 빨리 잊어버릴지를 선택하는 그거를 조절할 수 있는 게이트고요. input gate는 현재 인풋을 얼마나 많이 받아들일지 output gate는 중간에 있었던 셀 밸류가 있는데 이걸 얼마나 많이 아웃풋을 낼지 그 앞이 input, forget, output 쪽에 다 납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용자가 조절을 할 수 있게 되고 이 납을 넣는 게 이게 굉장히 팬시하게 들리는데 그게 결국에는 다 다른 웨이트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forget gate를 조정하면 어떤 거에 대해서는 저 멀리에 있었던 정보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또 수식으로 보면은 폴겟 게이트마다 여기 폴겟 게이트가 있는데 그것마다 새로운 웨이트가 있어요. 아까 아래는 수식이 지금 UX, VX 플러스 B인데 똑같습니다. 뭐 UX, 뭐 WH 플러스 B인데 폴겟마다 다른 이제 폴겟 게이트 다른 웨이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 폴겟마다 U랑 W가 따로 있고 이제 인풋 게이트도 인풋 게이트마다 U랑 W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는 게 이제 LSTM이고 이제 셀 밸류도 이런 식으로 정해지고 아웃풋 밸류도 또 이렇게 탄젠트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아웃풋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 페이지로 잘 정리해 봤는데 이걸 보면 이제 하드웨어 엔지니어들이 해야 되는 생각이 어차피 다 지금 다 매트릭스 벡터 멀티플리케이션 연산이다. 근데 이제 그것마다 디멘전이 다르고 그리고 또 웨이트가 종류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스텝이 굉장히 많고 그것들이 HT-1 어떤 것들은 바로 다음번에 인풋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디펜던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보면 되는데 결국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RNN이든 LSTM이든 중간에 타임 스탬프가 있고 이제 더 많은 웨이트이 있지만 결국엔 매트릭스 벡터 연산을 잘 하게 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잘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레이닝으로 가는데 트레이닝은 지금 저희가 이때까지 봤던 거는 인퍼런스죠. 그러니까 추론이고 모델 웨이트이 커널이 다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일단 다 주어져 있어서 인풋이 딱 들어왔을 때 컨볼루션 연산이라든가 매트릭스 벡터 연산을 통해서 끝까지 나오는 거죠. 아웃풋이 뭐다. 그게 이제 인퍼런스였는데 트레이닝은 뭐냐면은 중간중간에 모델 파라미터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정하는 과정이 트레이닝입니다. 그래서 이제 트레이닝에도 사실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있고 뭐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볼 거는 그냥 슈퍼바이즈드 러닝만 보게 될 겁니다.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뭐냐면은 저희가 정답이 일단 정해져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저희가 이미지 인식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미지를 딱 보면 사람이 사실 정답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인풋에는 강아지라고 이제 레이블링을 다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블링 해놔서 정답을 이미 갖다 놓고 요거를 인풋으로 주면서 이제 네트워크 웨이트나 바이어스가 어떻게 업데이트가 돼야 되냐 그런 과정이 이제 트레이닝 과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수식적으로 포멀하게 나타나 보면은 이 YO는 아웃풋, 저희 뉴럴넷의 최종 아웃풋이고 그리고 YT는 트레이닝 샘플입니다. 이 트레이닝 샘플은 저희가 하고자 하는 용도, 그러니까 이 트레이닝 샘플은 그라운드 트루스가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인풋, 아웃풋 페어, 이 인풋은 이 아웃풋이 돼야 된다. 저 인풋은 저 아웃풋이 돼야 된다. 그거를 이제 트레이닝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우리 모델을 이 트레이닝에 피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했었던 아웃풋과 주어진 샘플 간의 디퍼런스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모델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이 이제 트레이닝 과정이 되겠습니다. 여기 있죠. 알금 미니멈 웨이트 앤 바이어스. 근데 그 목표 코스트는 이제 우리가 계산한 값과 샘플 간의 거리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업데이트 시켜라. 이게 이제 트레이닝 과정이 되겠고요. 그거에 관한 가장 유명한 알고리즘이 이제 백프로퍼게이션이라는 건데 지금도 사실 다 백프로퍼게이션을 쓰고 있습니다. 1980년대에 토론토대 제프리 힌턴 아저씨가 이제 처음 제안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 과정은 굉장히 간단한데 처음에 이제 웨이트 바이어스를 어떤 형태로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트레이닝 샘플에 대해서 포워드 프로퍼게이션 아까 했던 그 인퍼런스 과정을 통해서 아웃풋까지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웃풋 계산을 하면은 이제 그 정답과의 에러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에러를 구하고 그 에러를 다시 마지막에서 처음 레이어까지 백 프로퍼게이션을 하면서 그 에러를 전달하면서
그 웨이트랑 바이어스를 하나하나 업데이트를 하게 되고 그 에러의 값이 어떤 일정 숫자 이하로 이제 그건 이제 컨버지가 된다고 하는데 그때 될 때까지 이거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백프로파게이션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업데이트된 모델은 그 모델을 그냥 나중에 추론으로 쓰면은 이제 이미지 인식을 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형태로 만약에 사운드 레코니션을 위한 걸로 모델을 업데이트를 계속 시키면 걔는 나중에 두면은 사운드 레코니션을 잘하게 되는 거고요. 요거를 할 때 뭘 쓸까? 결국에 지금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이잖아요. 가장 쉬운 방법이 이제 gradient descent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아까 다시 이제 선형대수 방법으로 되면은 결국에 우리가 지금 미니마이즈 하는 문제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여기 있을 때 어디로 가야지 미니마이즈를 할 수 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gradient descent인데 거기에 있을 때 1차 미분된 기울기 값을 더해서 그 값으로 가면은 이제 최소 값으로 미니멈한 값으로 도달할 수 있다. 그게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고요. 그때 이제 웨이트 업데이트는 어떻게 해야 되냐? 웨이트에 이제 러닝 레이트에 지금 그레디언트 오퍼레이터인데 아까 지금 C가 목표 값인데 코스트 펑션이 이 펑션 있잖아요. 이 코스트 펑션의 1차 미분값, 그러니까 partial derivative 값을 그러니까 W가 지금 W1부터 N까지 있는데 각각에 대한 partial 미분값을 로 만든 이 함수 벡터들 그 값으로 업데이트하는 방향으로 가면 결국에 미니멈 값으로 도달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러닝 레이트인데 러닝 레이트는 중요한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인데 이 값이 너무 크면은 얘가 많이 가겠죠. 많이 가서 이렇게 너무 오버슈팅이 많이 나올 거고 너무 작으면은 이제 천천히 가서 결국 로컬 미니마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사실 수학적인 어디서든 이게 일어날 수 있는 문제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드웨어 엔지니어 입장에서 보면은 뭐가 중요할까를 생각해 보면 여기 있는 partial derivative 있잖아요. 이 코스트 값은 지금 W1부터 N에 관한 함수인데 그 값에 이제 이거를 한국말로 편미분이라고 하나요? 뭐 편미분 값을 각각의 웨이트에 대한 편미분 값을 이제 구하려는 거 그게 이제 가장 메인 오퍼레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트레이닝에 대한 얘기 잠깐 드리면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요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가장 좋게 하려면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으로 해서 모든 샘플에 대해서 가장 최적의 방향을 구해서 업데이트하고 뭐 그런 방법이 이제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인데 이게 이상적으로는 가장 좋지만은 모든 샘플에 대해서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연산량이 굉장히 많고 이걸 또 이터레이션 돌면은 사실 약간 그 연산량 측면으로 봤을 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온 방법이 이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SGD 방법인데 뭐 스토캐스틱이라고 하면은 확률 과정 뭐 그런 방법이죠. 뭐 어려운 말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트레이닝 셋이 있을 텐데 뭐 만약에 10,000개가 있다. 그 중에 뭐 1개, 2개만 찍어서 그 방향으로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해서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샘플을 또 찍어서 그 방향으로 업데이트하고 그러니까 시간 순서로 나눠서 확률 샘플링을 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SGD 방법이고 약간 노이즈가 있지만 결국에 이상적인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나 뭐 SGD나 결국에 이제 컨버전트만 되면은 이제 잘 모델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95% 이상 방법은 이 SGD 방법을 통해서 트레이닝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배치 사이즈가 미니 배칭을 하는 게 중요한데 만약 샘플링을 하는데 한 개로 샘플링을 하면 너무 이제 또 약간 노이즈가 크고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몇 개로 이제 몇 개를 뽑습니다. 그걸 이제 미니 배칭이라고 하는 몇 개의 다발을 묶는 건데 뭐 2개를 뽑을 수도 있고 4개를 뽑을 수도 있어요. 근데 4개 단위로 한 번씩 웨이트 업데이트를 하면은 이제 미니 배치 사이즈가 4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뭐 8개를 하면은 8,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즈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묶으면 전부 다 묶으면 그게 사실 여기 왼쪽에 있는 배치 그레디언트 방법이죠. 그리고 너무 이게 크게 묶으면 이제 좀 연산량이 또 많아지는 문제가 있고요. 너무 작게 하면은 이제 이렇게 너무 노이즈하게 돼서 결국에 컨버전스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굉장히 간단한 싱글 뉴런 예제로 돌아가서 어떻게 백 프로파게이션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싱글 뉴런에서는 이 아웃풋 뉴런식이 이렇게 되잖아요. W1, X1, W2, X2, 뭐 Wn, Xn 플러스 B의 non-linear.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Wi에 대한 편미분 값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라는 게 이제 여기서 나온 건데요. 다시 수식으로 써보면 이런 식으로 되고, 이 non-linear 펑션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여기 안에 있는 1차 수식 있잖아요. 요거를 그냥 우리가 편의상 z라고 이제 치환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미분의 wi의 c를 미분을 하는 건데, 아까 c 값은 그 거리 계산식 이 수식 있잖아요. 요거를 미분을 하면은 이렇게 되죠. 0.5에 y-yt의 제곱을 이제 미분을 하게 되면은 여기 안에 있는 yt가 이렇게 나오고, 요거 안에 있던 y-yt를 다시 이 wi에 대한 미분을 구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보면은 yt는 사실 주어진 샘플이잖아요. 정답 그라운드 샘플인데 요거는 wi랑 무슨 전혀 상관이 없는 상수이기 때문에 얘에 대한 미분값은 이제 없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남은 거는 이제 wi에 대한 y 값에 대한 미분값. 근데 y가 지금 non-linear 펑션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이제 고려를 해주려면은 여기서 우리가 체인 룰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y를 z에 대한 미분값에다가 이 g 펑션을 i에 대한 미분값 이걸 이렇게 편미분을 두 번을 해서 체인 룰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wi가 변할 때 y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값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체인 룰을 어플라이를 하면은 이 y 전체를 z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면은 그 우리가 어플라이한 논리니어 펑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그냥 미분 값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그모이드 함수면은 시그모이드에 대한 미분, 뭐 아까 렐루였으면 사실 그게 1이 될 거고요. 뭐 그런 식으로 되고, 이 g 펑션 여기 리니어 펑션의 wi에 대한 편미분 값을 보면은 여기 보면 wi면 wixi로 돼 있겠죠. 그래서 xi가 사실 그 편미분 값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결과를 사실 보시면은 아웃풋 결과와 샘플 결과의 차이, 그러니까 샘플 아웃풋과 샘플의 차이에다가 그 레이어에 있었던 액티베이션에 대한 미분값 그리고 그 인풋 결과, 인풋 값 그거를 곱한 게 이 편미분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인지 이제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 결국에 이제 그 아웃풋에 있었던 이 에러 값과 그 액티베이션 함수의 편미분 값, 그리고 거기 뉴런에 들어오는 인풋 값, 그거를 곱한 게 이 전체 편미분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거를 이제 정리한 게 이렇게 되고요. 그거를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하면은 웨이트 업데이트를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으로 트레이닝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게 근데 사실 제일 간단한 거고,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사실 딥 뉴럴 넷이니까 레이어가 여러 개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멀티 레이어로 지금 확장을 할 건데, 그거에 가기에 있어서 한 패스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패스만 봐서 수식을 한번 살펴보고, 그게 이제 여러 패스로 되면은 그게 사실 또 다시 매트릭스화 되고 벡터화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말 관심 있으시면 각각 수식을 다 써보시고 그걸 매트릭스를 묶으면은 결국 맞게 되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일단은 저희 한 패스만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 가장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두 레이어만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세 레이어인데 연산은 지금 한 번, 두 번 되는 거죠. 그래서 인풋에서 히든으로 가는 거 W
ij, xi 플러스 bj, 그게 i번째 인풋 뉴런에서 j번째 히든 뉴런으로 가는 거고요. 두 번째 패스는 j번째 히든 뉴런에서 k번째 아웃풋 뉴런으로 가는 식이고, 그거를 이제 수식으로 써보면 이렇게 되게 됩니다. 요거를 저희가 편미분을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y가 여기에 있었던 여기 요 웨이트이 조금 변할 때 이 y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거를 지금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구하려면 사실은 요 WJK가 변할 때 이 Y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요게 변할 때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를 다 체인 룰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여기가 변할 때, 네, 아무튼 그거는 조금 이따가 보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한 패스에 대한 수식이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또 쉽게 하기 위해서 non-linear function 바로 전에 있는 거를 z의 k로 이제 치환을 할 거고, 히든 레이어의 아웃풋을 그냥 h의 j, 지금 j번째 아웃풋이잖아요. 그렇게 치환을 해서 생각을 하면 아까 있었던 cost 펑션을 다시 미분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건 똑같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처음에 하려고 하는 거는 여기 yjk에 대해서 아웃풋 코스트 펑션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건 아까 수식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수식으로 보면은 이제 y-yt, 아웃풋 단의 차이와 지금 그 아웃풋 뉴런의 액티베이션의 미분 함수에다가 지금 그러니까 히든 레이어 아웃풋 그 값을 곱한 게 이제 이 편미분 값이 되고요. 그렇게 되고,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하고 싶었던 거는 여기에서 여기를 한 레이어가 아니라 사실 여기 인풋 레이어에서 아웃풋 레이어의 편밀 값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여기 두 번째에 나와 있는데, 여기 앞에 가정은 똑같습니다. 앞에 가정은 똑같은데 wij에서 y의 변화 값을 미분 값을 구하고 싶기 때문에 요거를 다 그냥 체인 룰을 하면 됩니다. 아까 gk는 y 바로 전에 했는데 그 gk에서 y 편미분값, hj에서 gk 편미분값, kj에서 hj 편미분값, 그리고 최종적으로 wij에서 kj 편미분값, 바로 전 것의 편미분값을 다 그냥 곱하면 되게 돼 있고요. 그게 이제 체인 룰에 의해서 가능한 거고, 그거를 이제 보면은 아웃풋 쪽에 있었던 차이, 그거는 똑같고, 그리고 바로 전에 있었던 거의 편미분 함수, 그리고 yjk, 여기 패스에 있었던 요거죠. 요거를 곱하고, 그리고 거기 자기에 있었던 또 액티베이션의 편미분 값에 자기 인풋 이렇게 곱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게 결국에 이제 멀티 레이어로 되면은 어떤 식으로 되냐라고 보면은 이 아웃풋 쪽은 약간 특수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아웃풋 쪽에 있는 식이랑 여기 그 전에 있었던 식이랑 다른데, 아웃풋 쪽은 저희가 여러 번 봤듯이 아웃풋에 있었던 에러 차이와 여기 아웃풋에 있었던 액티베이션 함수의 미분값을 곱한 게 이제 앞으로 보낼 에러의 값이 되는 거고요. 여기 중간 레이어는 사실 그 전에 있었던 에러를 받아서 또 그 전 레이어로 에러를 프로파게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그 값은 보면은 전에 왔던 에러 값에다가 지금 여기 웨이트 파라미터 그거를 곱하고, 그리고 자기 거에 있던 액티베이션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수식을 복잡하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게, 여기에서 에러 값을 프로퍼게이션 하는 거는 전에 있었던 에러 값을 받고 여기에 있었던 지금 매트릭스가 있잖아요. 그거를 곱해주고, 그리고 바로 자기 레이어의 미분값 그거를 곱해주면은 그게 이제 바로 그 전 레이어로 프로퍼게이션 할 에러 값이 되게 됩니다. 그 느낌을 이제 그거를 잘 알아두시면은 나중에 연산을 하드웨어를 만들 때도 도움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요 에러 프로파게이션 되는 에러 값을 알면은 사실 웨이트 업데이트 식은 두 식 다 똑같습니다.
또 중요한 게 그 에러 값에다가 자기 레이어에 있는 그 값을 또 곱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에 아웃풋 값이 벡터가 있을 거잖아요. 그 값을 에러 프로파게 된 값에 이제 또 곱하는 거를 업데이트를 시켜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하드웨어 엔지니어라면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이 값 있잖아요. 이 현재 레이어에 있는 아웃풋 값이 전에 오던 에러 프로파게이션을 곱해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데이터 플로우를 보면은 여기에 있었던 게 이렇게 포워드 패스로 다 계산이 돼서 에러를 한 다음에 이게 다시 이렇게 앞으로 돌아오잖아요. 여기에 결과값이 어딘가에 저장이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백 프로퍼게이션 할 때 이 값이 쓰이기 때문에 데이터 디펜던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포워드 프로퍼게이션 할 때 여기서 이 아웃풋 결과값이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포워드 프로퍼게이션을 하면 트론 시스템이면 그냥 그 값을 버려도 되는데 이게 만약에 나중에 트레이닝을 할 거라면 여기에 있던 결과는 어딘다가 저장을 해놓고 나중에 오는 에러가 곱해서 이제 웨이트를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뭐 약간의 비약이 있지만 멀티 레이어에서 요거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패스를 다 써보세요. 그러면 이제 제너럴라이즈를 시킬 수 있는데 결국에 처음에 한 뉴런에서 벡터로 갔던 것처럼 이것도 결국에 벡터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에러 프로퍼게이션은 벡터가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 레이어에서 전 레이어로 가는 에러는 여기가 다 벡터 형태죠. 벡터가 되고 웨이트 업데이트는 매트릭스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제너럴라이즈 된 매트릭스 연산 값인데 그 값은 저희가 처음에 했던 게 이제 에러 값에다가 그 레이어에서 미분값을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좀 제너럴라이즈 시키면은 에러 값이 아니라 그 최종 코스트 펑션의 그레디언트 값 이게 사실 저희가 그 거리의 총합을 미니멈하는 그 코스트 펑션을 썼기 때문에 이 y-yt를 갖게 되는데 만약에 다른 코스트 펑션을 쓰게 되면 그 코스트 펑션의 그레디언트 값이 여기에 들어가고 이제 그게 그 레이어에서 미분 함수와 곱해지게 되고요. 여기 이 오퍼레이터는 element wise multiplication 오퍼레이터입니다. 그리고 그게 아웃풋 펑션 레이어에 있었던 값이고 그 전에 있던 레이어는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조금 다르잖아요. 중간에 이제 그 웨이트 매트릭스 곱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이제 매트릭스 와이즈를 시키면은 여기 그 웨이트 매트릭스의 트랜스포즈입니다. 근데 그게 사실 정상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여기 지금 포워드가 이제 방향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3개의 뉴런에서 2개의 뉴런을 가는 건데 생각해보면 백 프로퍼게이션에서는 2개의 뉴런에서 3개의 뉴런을 가고 있잖아요. 그게 사실 여기 트랜스포즈 연산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전에 있었던 웨이트 값과 거기에 있었던 그 액티베이션 함수의 미분 값 그게 이제 곱해져서 되게 됩니다. 웨이트 업데이트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똑같이 되고요. 그래서 요 수식만 사실 기억을 해 두시면은 나중에 백 프로파게이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데이터 디펜던시가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알 수 있듯이 트랜스포즈, 매트릭스 트랜스포즈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3x4를 4x3으로 바꾸고 이게 사실 수식적으로는 쉽지만 하드웨어로 구현을 한다고 하면은 사실 그렇게 만만한 펑션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엘리멘트 와이즈 곱셈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사실 모델인데요. 뭐 1시간 반 정도에 끝냈는데 혹시 지금 질문 있으시면 지금 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풀리한테 네. 일반적인 CV 쪽에서 보면 그냥 연매시간 프레셔 네. 딱 내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풀링이 사실 맥시멈 값을 대표값으로 쓰는 건데 그 예전 기존에 이제 non maximum suppression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와 효과가 거의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지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질문을 한 15분 정도 받고요. 저희가 조금 쉬는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고요.
그 어떤 분이 지금 구글넷에서 인셉션 모델에서 1바이 컨볼루션은 의미가 있는지 여쭤보셨는데, 만약에 이게 2D면 의미가 없죠. 그냥 그대로 나가는 건데, 이게 지금 3D이기 때문에 뎁스 방향으로 애큐뮬레이션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요즘 추세는 생각보다 이 1바이를 많이 쓰이고 있고요. 컨볼루션 CNN에서 3바이 3, 5바이어도 잘 안 쓰입니다. 대부분이 3바이 3 아니면 1바이 1이고, 추세가 그냥 뎁스를 큰 거를 쓰고 3바이 3 이렇게 작은 커널을 많이 여러 번 어플라이 하는 거를 지금 선호를 하고 있고요. 네, 요즘 트렌드는 그렇습니다. 다른 질문 또 있으시나요? 예, 어떤 분이 이제 계산을 진행할 때 웨이트 정보는 어디서 읽어오나요? 하고 여쭤보셨는데, 이거는 이제 사실 디자인 하시는 분 나름인데, 생각을 해보시면은 지금 데이터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인풋 데이터가 있고, 웨이트 데이터가 있고, 아웃풋 데이터가 있어요. 요거에 대한 메모리를 이제 전용 메모리를 가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웨이트 메모리는 결국에 굉장히 크기가 크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만약에 칩 설계를 한다고 하면은 업칩 디램에 있고요. 거기서 읽어서 이제 온칩 버퍼에 두고 이제 사용을 하는 형태로 많이 가게 됩니다. 네. 커널 같은 경우는 네. XY 커널, 그레이디언트 커널이 있긴 한데 네. 그러면 매 히든 레이어마다 보통 동일한 3바이 3이나 1바이 1 커널 많이 쓴다고 하셨는데 네. 실제 매트릭스 이제 멀티플리케이션 수행할 때는 그러면 XY 커널 실제 2개, 3바이 3 2개만 필요하다고 다른 커널을 쓴다든지. 아니요, 그 CNN 연산에서는 3D잖아요. 그래서 그 컨볼루션을 하는데, CNN에서는 매트릭스 연산이 마지막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매트릭스 연산은 다 2D이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CNN에서 최종 단의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 아까 플래튼 하는 건데, 그 3D 볼륨을 다시 그냥 2D로 플래튼 합니다. 그 매트릭스 연산은 다 2D에서만 되는 거고요. 3D 연산은 3D 컨볼루션밖에 없고. 네. 그 3D 커널에서 한 XY만 뽑아서 매트릭스 연산 이런 거는 없습니다. 네, 그걸 플래튼 해서 매트릭스 연산. 예, 그리고 지금 다른 분이 오케이. LSTM이 베니싱 프로블럼을 해결하는 원리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니싱 프로블럼이 결국에 지금 우리가 백프로파게이션을 지금 배웠으니까 백프로파게이션이라는 게 결국 에러들이 프로파게이션 되면서 웨이트가 업데이트 되는데, 이 에러의 양이 0이 되게 되면 웨이트 업데이트도 결국에 0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이제 베니싱 프로블럼인데, LSTM이 그거를 하는 원리는 제가 정확한 거는 이제 사실 여기서 하기는 다 너무 많고요. 제가 그쪽 전문가도 아니고, 그 원리를 말씀드리면 아까 폴겟 게이트, 인풋 게이트, 아웃풋 게이트가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이걸로 양을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웨이트들이 그 에러들을 없애지 않게 세팅이 돼 있다고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약간 이해가 되실까요? 근데 아무튼 대답은 인풋 게이트, 아웃풋 게이트, 폴겟 게이트 걔네들을 통해서 제 생각에 베니싱 문제를 해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분이 인퍼런스의 경우 컨볼루션 연산은 코어에서 처리하고 액티베이션 펑션 처리는 CPU에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트레이닝의 경우 코어에서 어느 과정까지 지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액티베이션은 CPU에서 처리한다고 하셨는데 뭐 그것도 가능하지만 대부분 가속기랑 CPU 두 개가 있는데 그 중간에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하면 굉장히 느려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가속기에서는 액티베이션 펑션 자체가 연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속기 안에서 사실 액티베이션도 많이 하고요. CPU 액티베이션만을 위해서 CPU로 오면은 그 중간에 오버헤드가 너무 큽니다. 이제 만약에 CNN 가속기를 만들어서 CNN 액티베이션 풀링, 이거는 웬만하면 그 온칩 안에 다 들어가고요. 뭐 마지막에 매트릭스 연산을
CPU에서 한다거나 그런 거는 괜찮은데 중간에서 끊으면은 굉장히 오버헤드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안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트레이닝의 경우 코어에서 어느 과정까지 지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트레이닝의 경우는 대부분 어떤 하드웨어를 쓰냐면은 GPU를 씁니다. 최근에는 이제 트레이닝을 위한 하드웨어도 많이 만들지만 아까 그 연산에서 보시면 알 수 있겠듯이 그 데이터 디펜던스도 있고 그리고 연산 자체가 트랜스포즈랑 엘리멘트 와이즈랑 아무튼 벡터 연산들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프로그램 표기가 더 필요해서 트레이닝의 경우에는 GPU에서 대부분 처리를 하고요. 코어에서는 많이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대답을 다시 드리면은 연산 효율을 최대로 얻기 위해서는 그 연산 가속기 안에서 대부분 많은 거를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은 데이터 이동에 대한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트레이닝의 경우는 지금 모든 시스템의 90% 이상은 GPU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SGD에서 배칭을 너무 많이 하면 연산량이 많기 때문에 몇 개의 샘플만으로 이제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스토캐스틱 프로세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면 방향 자체가 잘못 설정된 가능성은 없나요? 하고 질문 주셨는데 연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컨버전스 잘 안 되는 거고 그거를 안 하기 위해서는 샘플링을 하는데 그 1번 샘플링을 계속 똑같은 거를 샘플링을 하면 안 되고요. 이제 샘플링을 하는데 그 샘플링들을 다 합치면 전체 셋이 되도록 샘플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00개가 있을 때 1, 2번 했으면 그 다음에는 3, 4번, 5, 6번, 7, 8번 이렇게 해서 모든 샘플이 커버가 되게 해야지만 이제 페어하게 트레이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랜덤하게 샘플링을 하지만 그게 모든 트레이닝 샘플을 커버하도록 그런 식으로 하면은 웬만하면은 잘 이제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은 컨버전스가 안 되는 위험을 좀 줄일 수 있고요. 물론 컨버전스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기에 매번 100개를 다 이제 계산하는 것보다는 2개씩 뽑아서 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99%다 이제 SGD로 하고 있습니다. 또 뭐 질문 있으신가요? 뭐 좋은 질문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BJ가 암이랑 디자인을 했다고 하면 네. 일반적으로 하드웨어 BJ 단에서 가속기 개발한다고 하면 컨볼루션이나 네. 매트릭스 multiplication까지 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 안에서 받게 되는 역사는 어떻게 될까요?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오프라인에 계시는 분이 암과 이제 가속기의 코디자인을 한다고 했을 때 이분이 말씀하신 게 뭐 가속기에서 컨볼루션 연산이나 매트릭스 연산은 당연히 가속기에서 잘 할 수 있으니까 하게 될 건데 그러면 암에서는 무슨 역할을 맡게 될 건지 뭐 그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지금 만약에 이런 가습기를 처음 만든다라고 하면 말씀하셨듯이 제일 개인이 큰 컨볼루션 연산이나 매트릭스 연산 이런 것만 이제 업로딩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만 이제 연산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필요한 세세한 아까 뭐 액티베이션이라던가 뭐 풀링 필요하면 풀링 이런 거는 이제 암에서 하게 될 텐데 이런 거는 암이랑 지금 FPGA는 같이 붙어 있으니까 오버헤드가 적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한 거고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하면은 사실 조금 더 수월하게 오프로딩을 시킬 수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연산기 자체는 하는 일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제 중간에 암이 이제 그런 데이터 어레인지라던가 그런 것들은 이제 다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최대의 연산 효율을 얻기 위해서는 그냥 인풋 딱 주고 연산기가 다 하고 아웃풋만 딱 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그런 코드 디자인은 이제 중간 정도의 형태인 거죠. 연산 효율은 조금 적지만 그래도 프로그래머빌리티가 조금 더 높고 더 개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그건 이제 개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하고 싶으면은 제일 큰 것만 오프로딩하고 나머지 거는 이제 암에서 처리하고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개발 연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웬만하면 다 오프로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분들이 또 CNN에서 마지막에서
2D로 플래튼 돼서 연산이 된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메모리 리스트럭터링 오버헤드가 크지 않나요? 아주 좋은 질문인데 이분은 뭐 아마 좀 하드웨어 디자인을 해보셨을 수도 있고 그런 리셔플링 오버헤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속기 안에서도 이런 리셰핑하는 전용 모듈이 따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해보니까 만약에 매트릭스 연산 와 우리 100배 빨리 만들어놨어. 나중에 보니까 이 메모리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모리 리쉐이핑 하는 모듈이 따로 많이들 들어갑니다. 요즘에 GPU에도 사실 리쉐이퍼가 다 있고요. 예, 그런 것들이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해서 전용 모듈이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예, 뭐 그러면 저희가 좀 브레이크를 하고 사실 뒤쪽에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점심시간을 저희가 땡겨가지고요. 12시 45분부터 시작하는 걸로 하죠.